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에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의 2,530선에서 등락을 반복 중입니다. 올해 첫 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경제활동 세축이 위축되는 트리플 감소가 2달 만에 나타났습니다. 건설업과 경기 흐름 지표까지 모두 악화하면서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10%의 추가 관세도 확정했습니다. 중국은 오늘부터 열리는 최대 정치 행사 양회에서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추진 방침에 오늘 새벽 뉴욕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코스피가 하락세로 돌아섰네요. 네, 오늘 오전 11시 25분 기준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보다 0.17% 떨어진 2,528.6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는 비교적 한산한 가운데 외국인은 200억 이상, 기관이 700억 넘게 팔았지만 개인이 457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급락에 SK하이닉스는 2.5% 하락했지만 삼성전자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방위비 증액 기대감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15%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내려 735선으로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4원 넘게 떨어진 1,45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떨어졌죠. 네, 다우지수는 1.48% 떨어진 43,191에 장을 끝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4% 급락했습니다. S&P 500도 1.76%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지수는 크게 빠졌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은 엔비디아는 8% 넘게 급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비축 자산 추진 소식에 폭등했다 하루 만에 $10,000 이상 떨어져 83,00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지난달 우리 경제 지표인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 모두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날 무렵인 2020년 2월 이후로 최악인데요. 이에 따라 연초부터 경기 침체 신호가 강해졌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우리 경제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네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지수는 111.2로 한 달 전보다 2.7%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때인 지난 2020년 2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인데요. 광공업 생산이 2.3% 감소했고 제조업은 2.4%,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0.8% 줄었습니다. 소비는 화장품과 서적, 문구 등에서의 소매 판매가 줄어 0.6% 감소했고요. 투자에서는 기계류와 운송 장비 등의 설비 투자가 14.2% 감소하고 건축과 토목의 공사 실적도 줄었습니다. 제조업 생산은 어땠나요?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제조업 가운데 반도체 생산이 한 달 전보다 0.1%, 1년 전보다 20.8% 증가했는데요. 반면 자동차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4%, 1년 전보다 14.4% 감소했습니다. 재화 판매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내내 이어진 내수 부진도 새해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경기 전망도 악화됐습니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관세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No room left for
Mexico or for Canada. No, the tariffs, they're all set. They go into effect tomorrow.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 달 전 부과된 10% 관세까지 더하면 중국은 20%의 관세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타깃이 나라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폭격을 막고만 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관세가 부과되면 반격할 것이라며 조속한 대화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 등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도 강경 대응의 뜻을 밝혔습니다. If ever there were tariffs on Tuesday, as we have all seen, as we were ready to do last time, we will have a strong, unequivocal, and proportional response as Canadians expect.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수입 농산물에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공세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앞서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도 같은 날 관세 부과를 예고해 관세 폭풍이 휘몰아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관세는 전쟁행위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상품 자체에 대한 세금이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김상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연례정치 행사인 양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또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한 대응책이 올해 최대 관심사인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오늘 오후에 개막하죠? 네, 중국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 오늘 오후 3시, 그리고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립니다. 정협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제언들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유재희 정협 부비서장 겸 대변인은 어제 사전 브리핑에서 소비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일부 영역의 리스크가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인대에서 공개될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대미 무역 갈등과 달러 강세, 내수 부진 등 안팎으로 여의치 않은 가운데서도 지난해와 같은 5% 성장률을 제시할 전망인데요. 중국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대에서 4%로 높이고 대규모 특별국채 발행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회가 시작되는 오늘 미국이 이제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나요? 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담화문에서 미국의 10% 관세 추가 부과는 국제무역 규칙과 각국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주의, 괴롭힘주의라며 반격 조치로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기존 10%에 더해 10% 관세를 추가 부과할 시 농산물과 식품을 우선으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 같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금값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금값은 국제 시세와 비교했을 때 15배 넘게 급락했는데요. 국내에서 거래되는 금 현물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도 사라졌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네,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 현물 1g은 13만 9천 원대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달 14일 종가인 16만 원 초반 대비 15% 급락한 가격입니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지난달 14일 13만 6천 원대에서 같은 달 28일 13만 4천 원대로 떨어져 2주간 하락폭이 1%도 채 못 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맞물려 관세 전쟁 확대 조치에 올해 초부터 안전자산인 금에 투심이 쏠렸는데요. 특히 국내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증권사가 이 같은 김치 프리미엄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국내에서 거래되는 금값이 국제 금시세보다 장중 최고 24% 비쌌고 종가 기준으로는 20%에 달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증권사들이 이 괴리율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서 투심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말 기준 MTS에서 국제 시세나 금값 괴리율을 확인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키움증권뿐입니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은 국제 시세나 괴리율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전 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거래소 금 가격 괴리율이 6% 이상일 때 내보내는 기타 시장 안내도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은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한국거래소의 70년 독점 체제를 깨고 국내 첫 대체 거래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졌는데요.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대체 거래소 출범 첫날인데 거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첫 거래 종목인 롯데쇼핑과 컴투스 등 10개 종목이 메인마켓에서 거래 중인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넥스트레이드의 통제실에서는 증권사와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간의 매매 체결 현황을 살필 수 있습니다. 거래 첫날 참여하는 28개 증권사 중 메인마켓에 참여하는 곳은 14곳인데요. 투자자가 이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증권사는 더 유리한 방법으로 두 거래소 중 한 곳에서 거래를 체결하게 됩니다. 시장의 요청에 맞추어 기민하고도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자본시장 밸류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목 확대는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주차까지는 10개 종목만 거래되지만 점차 확대해 이달 말일부터는 800개 종목이 거래될 예정입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는 24일부터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복수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종목은 매분기 말 오후 거래일 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출범 초기인 만큼 첫 종목 변경은 3분기부터 시작돼 7월 1일 반영될 예정입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폭과 거래 정지,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등 시장 안정 조치가 적용되고요. 특정 종목의 단가가 급등락할 때는 변동성 완화 조치가 발동돼 한국거래소는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고 넥스트레이드는 거래가 2분간 정지됩니다. 지금까지 넥스트레이드에서 SBS 비즈 신담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키워드는 인공지능인데요. 우리 이동통신사 3사도 차세대 AI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이 MWC에서 공개한 AI 기반 차세대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의 핵심인 전력 제어 분산 기술과 액션 행각 등 발열 관리에 AI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기존의 통신 기지국 등 인프라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AI 데이터 센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최대 수백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밝힌 만큼 올해를 AI 비즈니스 돈 버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돈 버는 AI, 일단 AI 데이터 센터로서 돈을 벌 거고 AI B2B에서 벌 거고 마지막으로 AI B2C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돈 버는 AI를 갈 거고요. KT는 기업의 업무 효율을 돕는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그래프로 대화하며 답을 얻을 수 있고 필요한 업무 지식도 곧바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또 AI 기술과 어우러진 일상 속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전시관에 마련했습니다. LG U+도 AI를 기반으로 달라질 미래 생활상을 구현했습니다. 노부부는 하루 권장 활동량과 혈압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가 하면 건강 상태에 맞춰 운동도 제한합니다. 아이가 넘어져 다치거나 위험이 감지되면 보호자를 즉시 호출하고 아이들의 활동을 밖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융합과 연결, 창조라는 올해 MWC 주제처럼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차원을 넘어 AI를 활용한 기술과 서비스로 어떻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특히 올해 MWC 행사 현장에는 차이나테크 열기가 시작부터 뜨겁습니다. 화웨이와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IT 기업들의 스마트폰 기술력이 행사장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블릿 PC처럼 보이는 10.2인치 디스플레이가 두 번 접힙니다. 중국 기업 화웨이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출시한 트리폴드폰 메이트 XT입니다. 이번 MWC 전시장 내에서 가장 큰 부스를 마련한 화웨이는
트리폴드 폰을 앞세워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카메라 같은 이 스마트폰은 샤오미의 최신 스마트폰 울트라 15입니다. 독일 카메라 명가인 라이카와 손잡고 인물과 거리 사진에 최적화된 압도적 촬영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가 적용됐고 인공지능 기능이 강화돼 앱 사이 연동도 편리해졌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번 MWC 행사에서 갤럭시 S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은 두께를 가진 갤럭시 S25 엣지를 내놨습니다.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제품 중 가장 슬림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 부스 옆에 자리한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도 슬림형 모델 매직 V 시리즈를 선보이며 탄탄한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탄탄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기술력을 쌓아온 중국의 IT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공략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Xiaomi maintains top 3 smartphone brand worldwide with a 15% year-on-year growth rate, the highest among the top 3. 가성비를 넘어 첨단 기술로 무장한 중국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8개 카드사의 요구권 수용률을 따져보니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카드업계가 받아들인 금리 인하 요구권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8개 카드사에 접수된 가계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건수는 28만 1,500건으로 이 중 약 18만 4천 건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감면된 이자는 51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 상태가 나아졌을 때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2022년 여름부터 각 금융사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개 카드사 중 수용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삼성카드로 약 5만 2천 건이었고요. 현대카드 약 4만 8천 건, 신한카드 약 3만 2천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자 감면액이 가장 많았던 곳 역시 삼성카드로 약 13억 7천만 원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용률도 중요할 텐데 카드사별로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하나카드의 수용률이 약 51.2%로 가장 저조했습니다. 그 뒤로 삼성카드 약 55%, BC카드 약 58% 등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삼성카드의 경우 신청 건수 자체가 많아 수용 건수와 이자 감면액은 크게 집계됐지만 수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개 카드사의 평균 수용률은 약 65% 수준이었는데요. 즉 하나, 삼성, BC카드의 수용률의 경우 평균치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우리카드의 수용률은 약 79%로 카드사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을 지난해보다 4.8%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돈 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무게중심이 쏠렸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대출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리기로 했습니까?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 K, 토스뱅크 3사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의 관리 목표치는 3조 3,183억 원입니다. 정책대출을 제외하고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보다 4.8% 늘어난 규모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에서 2%로 유지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인터넷 은행들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목표로 잡은 겁니다. 카카오, K, 토스뱅크 3사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약 8조 2천억 원으로 목표치를 2천억 원가량 밑돌면서 당국의 페널티를 피한 덕분입니다. 대출 한도는 지켰다지만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원래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라고 허가를 내줬지만 돈 되는 담보대출에 몰두하는 모양새입니다. 인터넷은행 3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9조 5천억 원대로 3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는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습니다. K뱅크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7조 8천억 원으로 지난 2021년 말보다 6.7배 늘었고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는 약 24조 7천억 원으로 2.7배 증가했습니다.
카카오, K뱅크 모두 주담대 규모가 신용대출을 넘어섰는데요. 토스뱅크 역시 내년 상반기 주담대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기대했지만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영업 방식이 이어진다면 존재 이유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강화하고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진 홈플러스가 결국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달라진 유통 환경의 내수 침체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그럼 홈플러스 매장이 문을 닫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모든 매장과 온라인몰도 정상 영업한다는 방침입니다. 홈플러스는 이마트 다음으로 많은 전국 126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 수는 2만 명에 달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전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신청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홈플러스는 단기적인 자금 이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사전 예방 차원임을 강조했는데요. 앞서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에 대해 이익 창출력의 약화,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부담, 중장기 사업 경쟁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황면에서 보면 유통업계가 온라인 이커머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마트 사업 성장에 한계가 있는 데다 내수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도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홈플러스의 재무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홈플러스는 2022년 2월로 끝나는 회계연도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 연속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3분기 가결산 기준 적자도 1,57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 비율은 1월 말 기준 462%로 1년 전 대비 1,506% 개선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되고 협력업체와의 채무는 전액 변제됩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GS 리테일이 자사 간편 결제를 통해 제공하던 10% 할인 혜택을 폐지했습니다. 고물가 속 가성비 끼니를 위해 편의점과 동네 슈퍼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번 혜택 폐지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없어진 건가요? 네, GS 리테일은 자사 간편 결제 서비스인 GS페이에 대해 관련 행사 상품을 10% 할인해주는 정책을 이달부터 폐지했습니다. GS 리테일은 할인과 적립 혜택을 내세워 GS페이 이용자들을 모아왔는데요. GS페이 가입자 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45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약 85% 증가했고 결제 비중도 전체 매출의 15%로 높아졌습니다. GS 리테일 측은 다른 혜택으로 변경하고자 기획 중이라면서도 자사 전용 팝카드 할인 혜택은 유지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는 이제 혜택도 없는데 쓸모 없어졌다. 무슨 이유로 10% 할인을 없애는지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편의점 이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GS 리테일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 혜택도 주고 있죠. 네, 고물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가성비족이 편의점과 동네 슈퍼로 몰리고 있는데요. 정작 편의점 업계의 소비자 혜택은 갈수록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GS15 CU는 지난해 행사 상품 구매 시 통신사 중복 할인 혜택을 없앴습니다. 이마트24는 지난해 신세계 포인트 적립률을 0.5%에서 0.1%로 낮췄고 세븐일레븐의 L포인트 적립률도 0.5%에서 0.1%로 크게 줄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최근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늦게 해주면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검토 중이란 소식 전해드렸죠. 이런 가운데 지난해 기업들의 분쟁 조정에서 쿠팡 관련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쿠팡 관련한 분쟁 조정 접수가 얼마나 많았나요? 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과 관련된 분쟁 조정 접수는 모두 1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쿠팡의 분쟁 조정은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증가됩니다. 분쟁 조정 접수가 많다는 건 플랫폼과 판매자 간 또는 판매자와 판매자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상당수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늦게 주고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배달의 민족과 관련된 분쟁 조정 접수도 급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관련된 분쟁 조정 접수는 지난 2020년 5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10건, 지난해에는 4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쿠팡과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지마켓 등을 포함해 주요 16개 온라인 플랫폼 전반적으로 봐도 사업자 간 갈등은 2020년 61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증가됩니다. SBS 비즈의 신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예보입니다. 실시간 현황 보시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없는 모습입니다. 서울시 공기질 역시 좋은데요. 모든 지역에서 좋음 수준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와 부산 7도에 그치겠고요.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전국 미세먼지 수준은 좋음 단계를 보이겠고요. 내일까지는 전국 공기질이 좋지만 목요일부터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기오염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